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18년도 제3회 임상심리사 2급 필기 기출문제풀이 세 번째 과목인 이제 심리검사 과목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MMPI-2의 타당도 척도 중에서 과잉보고로 해석 가능한 경우, 타당도 척도 중에서 과잉보고다. 과잉보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보다 더 아프다,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내담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과잉보고. 그래서 내담자가 실제보다 더 과대해서 더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타당도 척도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죠. MMPI 2에서 타당도 척도 세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성실성과 관련된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전형성과 관련된 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어성과 관련된 지표가 있겠죠. 여기에 성실성에 해당하는 척도가 물음표 척도, 그 다음에 불인, 트린,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MMPI 심리검사에서 이제 척도들을 좀 기억을 하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비전형성에서는 F 척도, 그 다음에 FB 척도, FP 척도, 그 다음에 FBS 척도가 있죠. 방어성에는 L, K, S, 이렇게 이제 척도들이 타당도 척도가 있습니다. 과잉보고되었다, 실제보다 더 아프다, 내담자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것, 비전형적이다. 이 비전형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주관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과잉보고가 되려면 이 비전형성 안에 있는 척도들이 상승해야 되겠죠. 방어성 척도는 반대로 나는 괜찮다, 실제보다 고통이 적다, 그죠? 실제보다 고통이 적다. 그래서 실제가 더 크다. 내담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방어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느냐 호소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이제 요 F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비전형성의 척도들이 상승하고 방어성 척도들은 낮아져야지만 이 과잉보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그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기 내용을 보시면 1번에 불인 척도와 K 척도가 나와 있는데요. 뭐 성실성 척도는 이제 자신이 무작위로 뭐 찍었다든가 하나로 찍었다든가 대답을 안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니까, K 척도가 72점이라면 방어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아프다가 아니라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보고와는 다른 내용이 되겠고요. 2번 트린의 F방향으로 82점, FBS가 35점. FBS 역시 이제 증상 타당도 척도니까요. 실제보다 아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FBS가 낮으면 실제보다 아프지 않다,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겠죠. 3번에 F 척도가 75점, 그 다음에 FP 척도가 80점. 그래서 70점, 80점, 75점, 80점이니까 이 비전형성 척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3번이 과잉 보고되는 경우이고, 실제로 이제 F 척도가 높을 경우에는 진짜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FP 척도에서 비전형성 정신병리 척도이죠. 실제로 정신증이 있는 사람조차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척도다. 그래서 이것은 왜곡됐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과잉보고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 FB 척도 52점, K 척도 52점.
무난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잉보고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F 척도가 상승하고 FP 척도가 상승했다면 이것은 이제 과잉보고로 왜곡되게 내가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라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싫은 어떤 그런 내담자가 내가 정신증이기 때문에 군대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1번 전체 지능 지수는 수검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대표 점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지능 지수, 이 전체 지능 지수는 수검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대표 점수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FSIQ라고 하는 이 전체 지능 지수를 가지고 이 수검사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2번 검사 결과지에서는 지표 점수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시에 그에 대한 기저율과 차이 확률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기저율과 차이 확률을 제공한다. 기저율과 차이 확률이라는 것은 이 지표 점수들 간의 차이가 기준 집단과의 차이에서 얼마만큼 누적되어 있는지, 그 확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누적 확률과 그 차이 확률들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표 점수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이제 기준 집단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내담자는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 보충소검사는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측면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모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네, 보충소검사는 모두 실시하는 것이 좋죠. 아무래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좋는데 이런 성격적 측면을 분명히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적 측면을 분명히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죠? 보완적으로 지능에 대한 확장이나 또는 다른 소검사, 이 핵심 소검사를 대체하는 기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핵심 소검사를 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유효한지 알고 보충 소검사를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이 핵심 소검사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이 전체 지능 지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두 실시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수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아동형 지능 검사에서 산수가 이제 보충소 검사로 되어 있는데 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 능력, 학습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능 검사에 대한 확장, 지능에 대한 확장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성격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과정 점수, 처리 점수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과정 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정 점수. 웩슬러 웨이즈에서는 이제 과정 점수라고 하고 위스크에서는 처리 점수라고 하는데요. 뭐 영문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프로세스 스코어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이제 번안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 웨이즈하고 위스크에 해당하는 척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과정 점수에 해당하는 그 소검사는 토막자기, 그 다음에 숫자, 그리고 순서화가 되겠고요. 요 위스크, 그죠? 요게 이제 웨이즈고, 요거는 이제 위스크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토막자기, 숫자, 여기에 이제 선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점수와 처리 점수에 해당하는 소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 점수나 처리 점수 내용들은 이제 질적인 분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지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능에 관한 설명, 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 보기 내용을 보시면 1번 지능은 학업 성적과 관련이 있다. 지능, 학업 성적과 관련이 있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지능의 발달은 성격과 관련이 없다. 성격과 관련이 없다. 성격과 관련이 없다.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3번 지능은 가정의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4번 일반적인 지능에 있어서 남녀의 성 차이가 없다. 이 내용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격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웩슬러가 이야기했던 지능의 정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웩슬러가 이야기했던 지능의 정의를 좀 살펴보면 지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능이라는 것은 유목적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유목적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그죠? 인지, 정서, 동기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체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성격과 구분이 안 된다. 그렇죠? 성격과 구분이 안 된다. 성격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가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지능은 성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성격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도 성격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검사. 이거는 이 MMPI가 정답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임상 현장에서 병원 장면에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가를 감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MMP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CPI는 캘리포니아 심리 목록 검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심리 목록 검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거프라는 학자가 만든 심리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MBTI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MBTI 성격 유형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가 되겠고요. 16PF는 뭐냐? 16PF. 그래서 다요인 인성 검사다. 이것은 이제 카텔이라는 학자가 만든 심리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신장애를 진단으로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반인의 어떤 성격 유형이나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16PF나 뭐 CPI나 MBTI나 이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성격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이 활용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신장애 진단 목적으로 하는 거 MMPI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 다음 중에 노인 집단의 일상생활 기능에 대해서 대한 양상 및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심리검사. 일단은 집단이 대상이 이제 노인이라는 것이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엇을 측정하느냐? 일상생활의 기능, 일상생활의 기능을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심리검사일까? 일단 대상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지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MMPI2 대상 만 19세 이상이죠. 네, 노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MMPI2도 노인이 가능한데 KVMI6는 네, 2세에서부터 90세까지 2세에서부터 90세까지 대상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이제 가능한 내용이 되겠고요. KVMI6는 한국판 시각운동 통합검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각운동 통합검사. 네, 6번째 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K-웨이즈4 그죠? 성인용 지능검사. 성인용 지능검사 대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16세부터 69세. 웨이즈 이제 그 우리나라 버전이 아닌 이제 미국 버전에서는 이제 90세까지로 대상이 넓고요. 어쨌든 69세까지라고 하더라도 노인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한국판 바인랜드2 이것도 역시 이제 90세까지로 대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90세까지. 그래서 0세에서 90세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대상이 굉장히 넓고 대상으로는 이제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 기능을 재는 척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K 바인랜드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인랜드2의 하위의 목록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 영역. 그리고 두 번째가 일상생활 기능. 세 번째가 사회화. 네 번째가 운동기능. 다섯 번째가 부적응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하위 목록이 있고, 이 중에서 이 일상생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상생활 기능 요것들을 확인하는 검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4번 K 바인랜드2가 되겠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KVMI6는 여기에서 제목에서처럼 시각운동 통합 검사이다. 일상생활을 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 MMPI 제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MPI 제작 방식. 네, MMPI 제작 방식 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적 제작 방식이다 이렇게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험적 제작 방식이다. 경험적 제작 방식이 뭐냐? 경험적 제작 방식이 뭐냐? 우울증 집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울증 집단에 해당하는 우울증 집단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인터뷰했던 내용들 속에서 질문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질문을 다시 우울증 집단과 우울증 집단이 아닌 두 개의 집단의 차이로 변별할 수 있는 통계적인 검증력을 확인한 다음에 질문지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경험적 제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MMPI가 그런 방식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보고서는 이것이 우울증을 재는 것인지 정신증을 재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경험적 제작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바로 나와 있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MPI 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적 제작 방식이다, 이렇게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 MMPI에서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 조작으로 K 원점수의 교정을 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K 원점수 교정하는 임상 척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 어떤 척도가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하는 척도는 1, 4, 7, 8, 9번 척도가 교정하는 척도이다 라는 거. 그래서 1, 4, 7, 8, 9를 외워두시면 되겠죠. 1번은 건강염려. 그리고 4번은 반사회성, 7번 강박성, 8번 정신증, 조현병과 관련된 것이고 9번이 이제 경조증이 되겠죠. 그래서 요 5가지 척도에서 K 원점수를 교정한다. 그럼 요 5가지에 포함되는 척도가 무엇인가? 바로 7번 PT 척도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의무. 윤리적 의무 이제 늘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검사 과정에서 피검자에게 얻은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비밀 보장의 의무 맞는 내용이 되겠죠. 비밀 보장 필요합니다. 2번. 자신이 다루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된다. 의뢰해야 된다. 그렇죠. 한계가 있을 때 한계를 인식하는 것. 한계 인식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자신이 받은 학문적 훈련이나 지도받은 경험의 범위를 벗어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한계 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피검자가 자해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어도 비밀 보장의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누구에게서 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해 행위라는 것은 이제 생명 존중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의 의무, 이 2가지의 윤리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윤리적 갈등이 있을 때는 보다 더 중요한 윤리적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명 존중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기 때문에 비밀 보장의 의무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런 자해 행위 같은 내용들은 비밀 보장의 예외가 될 것이다.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 23개월 유아가 원령에 비해서 체격이 작고 아직도 걷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엄마 아빠로 재현되어 있다 라는 문제로 내원하였는데 다음 중 이 유아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원령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23개월 유아, 23개월. 그래서 만 2돌이 안 된 거죠. 만 2세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만 2세가 안 된 아이한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만 2세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발달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달 검사를 할 것이다. 발달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보기 내용 중에서 발달 검사 2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림지능 검사, 그림지능 검사는 4세에서 9세, 4세에서 9세. 그 다음에 유아용 지능검사는 우리가 윕시라고 하죠. 윕시. 이 윕시는 4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과거에는 보통 3세에서 7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3세에서 7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4판 같은 경우에 버전 4판에서 2년 6개월 그 다음에 7년 7개월 이렇게 이제 범위가 조금 확대가 되었긴 하지만은 만 2돌이 안 된 아이한테는 이제 발달 검사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덴버 발달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설서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